이번 시간은 박스 모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박스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박스 모델의 각 영역을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전전 수업에서 보았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박스 모델이 뭔지는 아실 테고요. 자, 박스 모델의 중심에는 컨텐츠 영역이 있습니다. 컨텐츠 영역은 개발자가 태그 안에 포함시킨 내용을 표시해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너비와 높이라는 수치를 지정해 주어서 그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 영역의 바로 바깥쪽에는 패딩 속성을 통해 정의해 줄 수 있는 안쪽 여백이 존재합니다. 안쪽 여백은 테두리 안쪽에 여백을 두어서 테두리와 콘텐츠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테두리입니다. 테두리는 콘텐츠를 감싸주어 요소와 요소가 아닌 공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요소다라고 하는 경계를 그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이는 보더 속성을 활용하면 그 두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진 속성으로 정의해 줄 수 있는 바깥쪽 여백입니다. 바깥쪽 여백은 해당 요소와 다른 요소 사이에 여백을 두어서 요소와 요소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정의해 보면 결론적으로 박스 모델의 네 영역 중 콘텐츠 영역, 안쪽 여백, 테두리까지가 실제 요소의 크기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바깥쪽 여백은 요소 간의 거리를 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한 실습으로 우리 박스의 크기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와 높이가 100픽셀인 DIV부터 하나 만들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너비와 높이가 100픽셀인 DIV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테두리를 먼저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픽셀짜리 테두리를 만들어 볼게요. 네, 5픽셀짜리 토마토색 경계선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더로 만들었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개발자 도구를 확인해 보세요. 개발자 도구를 확인해 보면 원래는 100픽셀이었던 각각의 면에 5픽셀씩 보더가 추가됐기 때문에 너비와 높이가 총 110픽셀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요소의 크기에는 이렇게 테두리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요. 테두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패딩을 추가해주면 그것 또한 포함이 될 수밖에 없겠죠? 패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패딩은 여러 값 한 번에 지정하기를 사용해서 위아래로는 10픽셀씩, 좌우로는 20픽셀씩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비가 150픽셀이고 높이가 130픽셀인 직사각형 요소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라색으로 패딩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포함해서 테두리 안쪽까지가 우리 요소의 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해준 위스 하이트에 더해서 보더의 크기와 패딩의 크기까지 요소의 크기로 잡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까지가 요소로 잡힌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요소를 만든다고 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위스, 하이트, 보더, 패딩 등 여러 가지 속성으로 요소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요소의 크기를 계산할 때 좀 더 신중한 계산을 요구한다라는 점도 따라오게 됩니다. 나는 이 요소의 너비를 150픽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패딩도 적당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세 영역의 크기가 합쳐서 15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패딩이나 테두리 때문에 요소의 크기가 덩달아 커지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 이를 대처하려면 개발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CSS에는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이 존재합니다. 박스 사이징 속성은 요소의 너비와 높이의 계산 방법을 지정하는 속성인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속성 값을 사용해 그 방법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박스 사이징 속성의 기본 값은 콘텐츠 박스입니다. 기본 값이라는 것은 이 속성을 특별히 따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콘텐츠 박스라는 값이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 콘텐츠 박스 속성 값은 요소의 너비와 높이를 정의했을 때 콘텐츠 영역의 크기에 대해서만 값을 정의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속성 값을 보더 박스로 지정해주게 되면 이 경우 width와 height가 콘텐츠 영역뿐만 아니라 안쪽 여백, 테두리까지 포함해서 그 크기를 계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width와 height 안에 모든 영역의 크기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패딩이 커짐으로 인해 또 테두리가 커짐으로 인해 요소가 커지는 현상은 사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상태에서 이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사이징을 확인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DIV에다가 박스 사이징 바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추가했죠. 이렇게 하면 width를 100으로 했을 때 요소의 전체 너비가 무조건 100픽셀이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테두리까지 포함된 영역의 크기가 100픽셀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width가 100픽셀이면 테두리를 포함한 안쪽까지가 전부 100픽셀이다 라는 것이 보더 박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패딩을 추가하면 할수록, 보더를 추가하면 할수록 콘텐츠 영역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패딩을 늘려볼까요? 네, 제가 패딩을 30픽셀로 정했더니 이제는 콘텐츠 영역의 크기가 상당히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더 박스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박스 사이징을 콘텐츠 박스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도로 아까처럼 콘텐츠 영역의 너비가 100픽셀, 100픽셀로 유지가 되고요. 패딩이 추가될 때, 보더가 추가될 때마다 요소가 커지게끔 다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width와 height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요소의 크기를 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보더 박스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패딩이 추가될 때, 보더가 추가될 때 요소가 커져도 좋으니까 콘텐츠 영역의 크기는 확보하는 형태로 width, height 정의하고 싶다 라고 하면 컨텐츠 박스 사용해 주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박스 모델의 너비와 높이를 지정하면 콘텐츠 영역의 크기가 결정된다가 기본 사항인데요.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은 너비와 높이가 포함될 영역을 변경함으로써 너비와 높이의 계산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이러한 박스 사이징의 기본 값은 콘텐츠 박스이고요.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지정하게 되면 테두리까지 너비와 높이에 포함되도록 계산 방법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박스 모델 3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달아서 박스 모델을 공부하고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박스 모델의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